자, 이번에는 주제통합. 어쨌든 가, 나 두 개의 지문으로 나눠진 형태로 진행되는 작품, 지문. 기본적으로 패턴은 세 가지 중에 하나. 이게 있었죠? 첫 번째, 상반되는 지문, 찬성과 반대라든지 이런 식. 두 번째, 심화 유형. 하나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다양한 예와 사례를 분석해주는 경우. 세 번째, 다른 영역과의 통합. 참고로 이게 다른 영역과의 통합 케이스죠. 보시면 아실 거야. 가지문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지문은 조선시대 후기에 이 신분제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지문, 사회지문이었고, 나지문은 그런 신분제 변화 양상에 대해서 정혜경과 한 명이 누구였지? 왜 방산복이 방산복이 왜 나오는 거지? 유영, 진짜 밑도 끝도 없다. 자, 유영원이 방산복이 왜 나와 여기서? 유형원이 그렇죠. 어떤 식으로 주장했는지 그 양상을 파악하는 지문이었는데, 참고로 그런 정보들은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면서 예측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문제를 읽으면서 해야 될 일은 뭐다?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도 한번 고민해봐라 였었지. 먼저 12번 딱 봤더니 가를 읽고 이해하래. 뭐예요 그러면 이건? 가 단독 지문이구만. 풀고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겠지. 자, 선지에 무슨 단어 보이니? 속대전, 경국대전. 꺽쇠, 더블 꺽쇠 나왔어요. 이거 뭐라고? 책 이름. 책 이름도 어쨌든 책의 내용은 주장의 내용이랑 연결될 것이다. 3, 4, 5번에는 공통된 단어, 조선 후기란 단어랑 그 다음에 양반이나 유학 같은 어떤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조선 후기 신분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지문이로군 판단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 신분제도 그럼 당연히 작년 고3들 기준으로는 뭐다? 그거 하면서 시작했어야 된다. 연계 내용이었다. 됐죠? 자, 13번. 1년의 개혁론을 이해해보래.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딘지 봤더니요. 나지문의 첫 번째 문단에 존재했네. 그리고 그러면 이 녀석은 나지문 단독 문제인 거 확인됐고요. 두 번째, 선지를 봤더니 유영원은 정약용은 유영원과 정약용은 됐지? 그럼 두 사람이 나오는 거구나. 그 두 사람의 주장이 있겠구나. 주장의 특징들을 정리하고 리스트업 해놓으면 문제가 풀리겠구나. 생각되시죠? 할 일 정리됐어. 세 번째, 14번은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자, 기억은 가에 있었고요. 니은, 디귿은 나에 있었으니 선생님이라면 기억을 읽고 바로 14번 해결해버리고요.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것만 지워버리고 나를 읽고 와서 나머지 정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할 것 같아요. 그죠? 구절의 의미는 당연히 그 근처에 있는 내용과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는지 봤더니 유학, 직역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능력주의의 현실, 그리고 그다음에 양반층의 특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구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 자, 그리고 15번 문제. 이 문제 세트의 관건이죠. 15번 문제는 이 시험 전체에 언매 오답률 1위, 언매 오답률 2위, 화작 기준으로는 1위에 해당했던 문제였습니다. 어려웠던 문제죠.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의 또 특성이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정답이 두 개로 갈렸다는 것. 그러니까 헷갈려서 몰라요가 아니라 선지를 교묘하게 잘 만들었어. 이거 진짜 박수 쳐야 되는 선지야. 잘 만들었어. 그렇다고 치졸하지도 않아. 잘 안 보이게, 잘 드러나지 않게 선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혹시 이거 4번 찍어서 틀리신 분 있나? 선생님 저 4번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기뻐할 일은 아니야. 남들이 틀리는 거 나는 맞아야 되는 건데 4번을 찍었다는 거는 근접은 잘 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 결정 다 한 방, 숨어있는 한 방이 안 보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 더, 이 15번 문제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능 문제 15번이랑 또 연결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치? 요 문제 유형이 수능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더라. 그래서 구모평이 그래서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각각의 주장이 있고, 문제는 어쨌든 나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니고, 선지도 유영원 정약용이니까 나의 핵심은 어쨌든 유영원 정약용의 핵심 내용 주장 파악이야. 그러면 두 문제가 풀려버릴 정도야. 됐지? 확인했습니다. 16번 문제는 뭐야 이건 또 토머스 모어라고? 이번에는 또 외국 사상가랑 들고 와서 비교하라는 문제가 되겠지. 원래 추세대로 따르자면 이 문제가 제일 어렵게 만들어내질 예정이었는데 그만큼 가진 않았었고, 실제로 이 문제의 오답률은 한 6위 정도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설명하면서 사회를 비판했다고 하면서 밑에 보시면 유토피아 이 이야기는 가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특징이 어떤 점에서 가깝고 어떤 점에서 다르고 서로 상호 비교하는 내용이었네. 그렇죠? 자, 이 녀석은 가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문제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해 싸움을 해야 되는 것 확인하시고, 마지막 17번. 오케이. 어휘 문제 나왔습니다. 어휘 문제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한자 어휘 문제이거나 서술어 어휘 문제이거나. 서술어 어휘 문제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개념어로 갈 것인 아니 뭐냐 따라오는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 잘 판단 잘하라고 했었고 두 번째 그것이 개념어인지 추상어인지를 잘 따져라라고 했었습니다. 아니면 구체어인지 추상어인지를 잘 따져라라고 말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 12번 문제에 관련된 가일 분단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무슨 얘기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그지? 가보자.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정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오케이. 조선조의 신분제를 얘기할 건데 먼저 경국대전을 살펴볼 거야. 분명히 일치불일치선지 있었던 녀석이야, 그치? 경국대전에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야. 오케이. 신분은 양인이라는 신분이 있고 천인이라는 신분이 있어. 됐어? 자, 그리고 지금 이 단어를 이렇게 좀 번역 작업을 잠깐만 할게요. 이거 뒤에서 연결될 거야. 경국대전은 무슨 책이라고요? 법전이라고 했었지. 그럼 이 단어는 이제 앞으로 법이야. 조선시대의 법에서는 신분이 두 개가 존재했다. 양인과 천인. 그치? 이때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의 의미를 줘야 됐지. 자, 과거 시험 보는 거 가능한 질문이었지만 대신 납세와 군역의 의무가 당연히 있었어. 기본 상식 하나 물어보자. 납세는 당연히 세금 내는 걸 말하는 걸 거야. 그치? 군역은 뭘까? 그치? 군대, 근데 이게 정말로 순수하게 군대일까? 아니, 여기서 말하는 군역이라고 하는 건 군에 복무하거나 노역에 봉사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나라 지키는 일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경복궁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인부가 한두 명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걸 국가에서 돈 주고 어떻게 고용하는 게 아니었다고. 오케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번엔 서울시에서 건장한 남성 300명 뽑아와봐. 그러면 이제 뽑혀 나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고요. 자, 좋아. 이때 그런 양인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서 천역을 담당했지. 소속된 존재로서 천역을 담당했어. 그럼 천역은 또 뭘까? 천한 역할을 말하는 거겠지. 그럼 천하다는 건 대충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 누구 말하는 걸까, 일단? 노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노비들이 하는 일들 말하는 거야. 청소하기, 마당 쓸기 같은 일부터, 잡무부터, 아니면은, 광대들도 여기 천인에 속했고, 아니면은 백정들, 그지? 고기를 도축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좀 꺼리는 일들을 했던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좋아요.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잠깐만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유지. 그치? 또 그 패턴이야. A 했기 때문에가 나왔어. 그럼 이건 잠깐만 노란색으로 표시해보자. 이유, 원인 해당해. 원래는 양반이라는 존재들은 뭘 했었다고요? 관료 집단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그건 이제 과거 뜻이야. 이제 16세기 이후에는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의 차별적 특혜를 받았어. 근데 양반들이 16세기가 된 이후에 세습적으로 군역을 면제받았단 말이지.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인 건가 봐. 중요한 양상인 건가 봐. 왜? 군역이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자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할됐어. 자, 이제 이걸 라인을 여기다 쓸게요. 이 양인이 동그라미 칠게. 다시 뭐로?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서인이었냐? 상민으로 분할되었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그 앞에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단어가 나와 있었냐면 사회적. 고급 기술 들어가 보면 물론 문제를 뒤에서 풀고 나서는 그랬구나가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지문을 읽을 당시에도 돼버리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선생님 항상 말하지. 출제되는 요소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지?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거는 숨어있는 대응상이야. 숨어있는 상이야. 왜냐면 봐봐. 이거는 법적으로 국가의 신분제는 두 개가 있었던 건데 사회적으로는 실제로 뭐야? 양인이 다시 세 가지로 더 나눠지더라 이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중요한 차이인 거지 지금 이건. 법으로는 2개만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 양인을 다시 3개로 나누기 시작하더라. 급을 나누더라. 마치 우리 대학 같은 거야. 우리 대학은 다 동격이야, 그지? 오케이? 저기 강남대나 그다음에 카톨릭대나 연세대나 중앙대는 다 같은 급이라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그건 아니잖아. 국가에서 그걸 차별한 적은 없어. 대학은 다 대학이야. 근데 우리는 스카이, 중경외시 이러면서 이제 급을 나누잖아요. 참고로 이 급을 나누게 되는 그 과정이나 그 급에 올라가게 된 스토리들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썰을 풀어드릴게요. 야, 대학도 기업이거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을 벌기 위한 치열한 머리싸움. 참고로 대학이 돈을 잘 번다는 건 무슨 뜻일까? 훌륭한 인재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뭘 고민을 해요. 그죠? 그럼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이름 있는 학교가 돼야 될 것이고, 오케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어떤 그런 순서가 나와 있는 거야. 오케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 오케이? 참고로 그 안에서도 치열한 머리싸움과 두뇌 싸움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투표는 적어도 한 15년 전만 해도 전혀 다른 양상이었어요.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교가 그런 급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내려간 경우도 있고, 거기가 하면서 쭉 하고 치고 올라간 학교도 있었고,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튼 그건 또 머리싸움이에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양인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3가지로 다시 나눠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양인 안에서도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노였다. 되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인상인들이 상민들이 따로 있었고,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 힌트 빡 줬지? 됐어? 법적 신분제가 있는 거고요. 사회적 신분제가 있는 거야. 그거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라는 걸 지금 알려준 거야. 확인하시고. 이 차분심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뭐였다? 조선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언제까지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전까지. 그럼 말 그대로 조선사회 자체는 법적 신분 시스템 2개, 사회적 신분 시스템 3개. 그리고 사회적 신분 시스템에서 천인은 어디 갔을까요? 사람 취급을 안 했지 뭘. 옛날에는 저 노비가 뭐였어? 문서였잖아. 재산 목록이었다고요. 우리 집에 노비 35명 있어. 35개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시기. 이 문단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량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또 분화가 확대되었죠. 오케이? 이 분화는 조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디테일하게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양반에서도 급이 생기는 거고, 그치? 중인에서도 급이 생기는 거겠지? 그러면서 이에 따라 신분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케이. 지금 이제부터 이제 신분제가 또 어떻게 또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자. 고고싱. 먼저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자, 천인부터 얘기를 하네요. 먼저 A. 천인들의 경우에는 천인들의 대다수는 뭐였다? 노비였다. 근데 이 노비들이 무슨 일을 했어?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드라마 중에 추노 알잖아. 오케이? 추노가 노비를 추적하는 거잖아. 그죠? 도망가는 애들 추적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거지. 추노와 같은 방식으로, 아니, 도망 같은 방식으로 신분적 어바에서 벗어났어. 그죠? 자, 자, 뭐랑 뭐로? 속량이랑 도망으로요. 이게 방법이야, 그쵸? 그래서 노비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겠지? 근데 속량은 이 녀석은 문장에서 의미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쵸? 뜻풀이 안 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맥락서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잖아. 왜? 다음 문장 보면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오케이, 이것도 나왔던 단어니까 생각하자. 속대전이라고 하는, 그럼 뭐예요? 대전이니까 법이지. 오케이? 법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아예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했대. 백량으로 속량을 제도화했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속량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소속을 양식을 통해서 갚아나가는 거, 갚아버리는 거. 즉 신분 자유를 얻기 위해 돈으로 현질해버리는 거. 그렇죠? 자, 그런 거 말하는 거였어. 벗어났고요. 또 이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요 녀석의 이유지. 언제나 그렇지만 이유는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이는 국가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아, 국가 재정에 유리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하자. 천인들은 누군가에게 소속된 존재로서 천역만 담당해. 그 대신에 뭐가 없는 거야. 납세와 군역의 의미가 없었던 거지. 근데 천인이 줄어들고 양인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얘가 양인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드디어 이제 요 레벨로 들어오게 된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들은 이제 우리한테 세금을 줄 거잖아. 그 조선 후기에는 항상 돈이 딸렸으니까. 됐죠? 세수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였고, 또 걔들을 소유하고 있던 양반들 역시 뭐라고?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주는 길을 선택했던 거지. 몰락 양반의 경우에는 유지가 어려움. 왜 유지가 어려울까? 아니, 노비를 데리고 있으면 이거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노비를 데리고 있었으면 그 돈도 좀 챙겨줘야 되고요. 심지어 뭐도 있었지? 결혼도 시켜줘야 돼요.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애를 낳았어? 출산휴가 9개월 이렇게 준다고 옛날에. 법이 옛날엔 더 끝내줬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 인터넷에 많이 보이던데. 오케이? 옛날 노비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출산휴가 일주일도 한 해 만에 막 눈치 보는데, 그지? 옛날에는 출산휴가 9개월 콜.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지.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다 챙겨주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나는 지금 내가 먹을 밥도 없는데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 그러니까 얘들을 돈 주고 풀어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누앙사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그 몰락 양반이 얼마나 눈치 봤는지 얘기 나오잖아. 그죠? 그 스토리 생각나죠? 막 밥풀 5개 집어넣고 끓였더니 막 눈 흘기고 막 이걸 밥이라고 주냐며. 나는 그 밥풀 나도 먹고 싶은데. 자기는 맹물 먹고 있는데.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자, 아무튼 여기서 이 문단까지 내용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이유에 대한 얘기까지 판단하시고. 아무튼 그런 분화 확대가 일어났었고요. 자, 그냥 쭉쭉 가자. 3문단으로 넘어갈게.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이번에는 자, 이걸 이렇게 쓸게요. 같은 얘기지? 이번엔 B. 누구층? 이제 상민층이야. 그쵸?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층들이 계속 위로 올라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번엔 상민층을 볼게. 상민층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났어. 얘들은 잠깐만 이걸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써보자. 똑같이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럼 이건 뭘까? 이때 유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정해줘야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했으나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무슨 뜻으로 바뀌었어?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지역 명칭으로 굳어졌어.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어요. 즉 낫 관료. 네, 낫이라고 썼지만 선생님 편하자고 이렇게 쓴 거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관료 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고 관료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거든? 과거를 보는 사람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이 말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는 양반들이나 그치? 과거 보는 거였다면 이제 상민들도 양반의 직역을 얻어서 우리도 과거 보자 하고 있다는 거잖아. 됐어요? 층이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적상 유학은 군역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와우 이거 완전 중요하네. 그치? 이것도 이유야. 이때 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가 있었어? 군역 면제가 있었어. 되게 중요한 이유겠지? 왜? 세금 내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군역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을 바쳐야 되는 업무란 말이야. 그죠?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을 거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죠.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했으나. 그래서 이유 확인했고요. 이때 이 녀석의 특징이에요, 이번에. 그죠? 다 중요한 말들이다, 결론적으로는. 그지? 이 녀석은 제도적으로는 양반이 됐다는 뜻이야. 그치? 상민이 양반으로 올라섰다는 얘기야. 제도적으로는 그렇대. 하지만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럼 이건 뭐야? 인식에서는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나오네요.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 드디어 기억 나오네. 뭐예요? 유교적 의료의 준행, 그러니까 준법 정신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법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행동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해. 그러니까 우리도 족보 만들어. 그런 말들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저 양반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의례도 채르고요. 문중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족보 편입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만들까? 뭐 사당도 만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 선조 모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양한, 이렇게 쓸게요. 그냥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어. 의례 등. 그럼 봐. 이거 기억은 의미 파악하는 문제가 뒤에 있었잖아. 그럼 이 녀석은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였지?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었던 거네, 결론적으로. 양반이 아닌 사람이 유학직역을 얻어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단순히 돈 주고 샀다고 해서 양반으로 인정받진 않더라. 또 대학으로 비유하자면 이게 좀 약간 거친 비유가 될 수 있지만 뭐 비하의 의도가 없다는 뜻은 이해해 주시고 들어보세요. 연대가 있는데 내 어깨에 뽕이 이만큼 있는데 난 연대 출신인데 미래 캠퍼스가 있어? 어디서 나랑 똑같은 연대생이라고 쟤들이 과장 입고 돌아다녀? 아, 나 열받아. 그거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쟤는 순수 연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느낌. 아, 물론 연대생들이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고 지금 쓰는 그런 식도 아니에요. 그런 바보 같은 인식 가진 애들은 별로 없을 거야. 그리고 참고로 요즘에는 연대 미래 캠퍼스 친구들이 오히려 처음부터 자기는 미래 캠퍼스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걸 좋아한대요. 왜냐? 내가 그런 식으로 뭔가 뭐랄까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적대. 그래서 요즘에는 저 그냥 연대요가 아니라 저 연대 미래요.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상관을 설명한대요. 그게 더 깔끔하다고. 됐지? 야, 그리고 야, 미래 캠퍼스도 어쨌든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간 거 아니야. 거긴 뭐 쉬워? 그지? 근데 지금 이 말은 그것만 알고 싶은 거야. 제 비유적 의미가 뭔지는 알겠죠? 오케이? 어디서 순수하지도 못한 양반도 안 되는 것들이 양반이랍시고 또 우리랑 똑같은 과잡을 입고 다닌다고? 열받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했던 거고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거죠. 이 다양한 조건은 뭐다? 양반 문화의 모방이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단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 마무리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케이. 양반이 있고 비양반은 선생님이 항상 표현하는 방식으로 낮 양반이죠. 이 비양반 사이의 경계가 점점 어떻게 됐어? 서로 줄어들고 있는 거야. 양반은 점점 늘어나. 그죠? 그리고 상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천인들도 점점 줄어드는 거지. 됐지? 이렇게 해서 상층으로 이동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했지만 자, 정리. 양반층이 그래서 잠깐만 이거 쓰지 말자. 그래서 이 양반들은요. 진입을 막는 힘을 발휘하려고 노력했지. 너무 양반이 많아. 아니 세상에 널린 거면 그건 특권이 아니잖아. 그쵸? 우리만 누려야 특권인 거거든. 그리고 거꾸로 근데 비양반들은 오히려 양반층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을 냈어. 노란색으로 쓰자. 접근하려는 힘. 그러면 지금 이 두 개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조선 후기 사회의 양상이었고 유학의 증가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었네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끼러 가볼까요? 자, 먼저 12번 문제부터 체크. 선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세요. 그냥 답을 맞추고 덜렁 끝내지 마시고. 알겠지? 1번.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 속량하면 요거다, 그지?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맞죠? 속량을 했을 때 국가 재정에 유리하다고. 왜? 얘들은 양인이 된 거니까. 양인이 됐다는 얘기는 동시에 무슨 뜻이? 양반이 아니고 면 양인이 되었다. 이퀄 무슨 뜻?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좀 억지로 표현한, 이건 솔직히 억지인데 A는 B고 그지? 그리고 B는 C인 거니까 얘 노비가 양반이 됐으니까 양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연결시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지만 뭐 선지는 어쨌든 쉽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답의 근거가 나왔다.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어쨌든 이후 부분에서는 선지가 활용된다. 두 번째,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 2번 선지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가 이해되셨느냐는 거야, 선생님 질문은. 됐지? 바로 법적으로는 몇 개가 맞아? 두 개가 맞잖아. 그런데 법적 사회적이라는 말을 신경 쓰지 않고 급하게 읽는 친구들한테는 양반 중인 상인민 3개가 있다며 라고 했었으니까 또 흔들려 버리는 거야. 이상한데 하면서 2번 찍고. 그래서 베스트 오답이 2번이에요. 되셨죠? 오케이. 자, 3번.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의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으니 누구의? 이 사람들. 오케이. 이유는 출제 요소. 그지? 4번.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일까? 자, 잘 봐.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뭐예요? 양천제. 2개밖에 없어. 그런데 양반 직역, 그러니까 유학 직역을 가져오는 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상민이 양반이 되는 걸 말해. 됐어? 그러면 상민이 양반이 되는 거는 양인이 양인인 거잖아. 그렇잖아. 같은 말이잖아. 그럼 이거는 유학 신분 체계가 작동하는 거지.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1번. 2번. 뭘 고민을 해요. 갑오개혁 전까지 근간이었대잖아. 이 경국대전이 마지막에. 갑오개혁 전이라는 얘기는 갑오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이 아니에요. 대한제국이 되잖아. 오케이? 그 조선시대에는 이거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끝까지 갔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4번도 그렇게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됐지? 어느 쪽이 됐든 자신한테 빨랐던 방식으로 적용만 하면 돼. 정답 4번 잡았고요. 5번. 조선 후기의 상민이 유학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일부 가지게 되었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어. 요거 특징에서 답 잡았구만. 그죠? 결국 동그라미 친데 보세요. 특징이고 이유이고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12번 문제 해결했고요. 13번은 잠깐 두고 14번 넘어가 볼까요? 14번 기억부터 디귿을 설명해보자. 자, 니은 디귿은 아직 모르니까 냅두고요. 기억만 혹시 지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워보십시다. 먼저 1번. 이 기억. 자, 다시 정리. 기억은 무슨 뜻이었어? 양반이 아니었던 상민들이 유학 직역을 사서 양반이 되려고 하는데 기존의 그러니까 양반 세력들이 저항하니까 우리도 니들이랑 똑같았는데 뭐가 다른데? 우리도 제사 모시고 우리도 문종 시스템 존재하고 다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거. 오케이? 자, 1번 기억은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 측의 노력? 신분적 정체성. 야, 되게 미묘하지 않니? 선생님은 이거 이렇게 되는 생각되던데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자, 신분적,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레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친다면 맞는 말일 것도 같은데 근데 또 이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아 보여. 왜냐면 이게 정체성을 지키려는 건 아니거든. 됐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지 뭐.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선생님은 세모라고 부른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데서 힘 빼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세모 뒤에 뭐가 올 테니까. X가 올 테니까. 그러니까 세모 표시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X가 맞는지 확인만 하면 돼, 뒤는. 넘어가고. 2번. 기억은 호적상 유학 자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반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자율적 노력. 완벽한 설명 맞죠? 얘는 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 2번 두고 가자. 3번. 기억은 상민층이 유학 자격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정치다. 맞네요. 같은 말입니다. 3번도 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번. 기억은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신분 구분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이고 틀렸네요. 불평등이 심화되는 제도야 이게? 아니지? 오케이. 그럼 4번 답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높은 확률로 2번 아니면 3번일 것 같기도 하는데 5번 아직 안 봤으니까 혹시 몰라 라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돼. 그걸 표시만 잘해놓으면 돼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가와 연결된 얘기들을 한번 쭉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나로 넘어가자. 이번에는 나 지문. 뭐야, 시간 벌써 이렇게 됐어? 끊지 말고 한 방에 하자. 좀 힘들어도 좀만 참아봐. 참아봐. 그러면 요거 하고 좀 길게 쉬어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나지문. 자, 나지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예상하고 있어. 누구랑 누가 나올 거야? 또 그놈의 방산복.
아니 근데 왜 유형원을 생각하면 방산복이 튀어나오는 거지? 이유가 뭘까? 왜지? 반개수록 때문이라고?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상한 링크가 하나 만들어졌나 봐요. 유형원을 생각하면 방산복이 튀어나와. 자, 아무튼 왜 그러지? 그만해. 자, 유형원과 정약용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고 무려 문제가 2개 이상이나, 그지?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였어. 그러면 선생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 그냥. 유형원. 그리고 빨간색으로 해야지. 아니지. 빨간색으로 해야지. 정약용. 이 둘의 의견을 라인을 만들어 보자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냐? 그리고 뭘 표시하면 더 신경 쓰, 뭘 알아내는데 신경 쓰자? 그들의 고유한 주장, 그리고 혹시 있다면 공통점, 그리고 무조건 존재할 것 같은 차이점. 신경 쓰자고. 가자.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의 일부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양인은 과거를 볼 수 있다며.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잖아. 양인은 양인인데 양반, 중민, 상민으로서 지들끼리 나눠놓고 양반들만 과거 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전형적인 사회지문 스타일.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 유형원은 반개수록을 통해, 오케이, 17세기 사람이고요. 책 이름 반개수록. 자, 우리 반개가 유형원의 호예요. 그래서 반개 유형원입니다.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올해도 있을지 모르겠어. 선생님 아직 미안해. 독서지문 다 못 봤어. 근데 아무튼 있을 수도 있어. 두 번째, 19세기의 정약용은 경세유표. 19세기 사람이고요. 경세유표라는 책을 지었고요. 반개 유형원, 혹시 정약용의 호가 뭔지 알아요? 되게 유명하잖아. 그렇지, 다산 정약용. 그렇지, 다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등을 통해서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뭐가 나온 거야 방금? 공통점. 오케이?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반한 개혁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야.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각을 한번 얘기하겠지? 가보자. 2번. 이 문단.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야.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도덕국가의 건설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건 유형원에게 있어서는 뭘 말하는 거였죠? 성리학을 말하는 거야. 도와 덕이야. 됐어? 성리학적 세계를 만드는 싶은 거야. 그리고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자, 먼저 신분 세습을 비판하였습니다. 주장이죠? 체크.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되는 것이 천하의 도리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잠깐만,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는 노비제 폐지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네요. 오케이. 됐어? 계속. 아울러 플러스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은 철폐. 무슨 아이브야. 무슨 BTS야. 그딴 거 필요 없다고.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중요한 건 성리학이야. 그쵸? 하늘의 뜻을 따르고, 그치? 윗사람을 공경하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농공상의 3인으로 편성하려고 했지. 두 번째 주장이네요. 3인 사농공상 시스템 만들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능인 X 이렇게 쓸게요. 그쵸? 더 이상 유재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그리고 산업공상. 참고로 산업공상은 상식적으로 알지? 선비, 농업인, 공업인, 상업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자, 공거제 세 번째 주장이네요. 편의상 벌써 공거제.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이쪽의 주장은 not 과거제야. 과거제가, 그치? 실패한 것이다. 과거제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보아서 어떻게 하려겠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해서, 자, 공거제 시스템의 이건 특징이네요. 추천 선발입니다.
먼저 추천받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그 교육이 잘 이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몇 가지 뭐 실무 테스트 같은 것이겠지? 테스트를 해보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관료로 임명되는 것. 그 시스템을 공거제라고 부른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보고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금 몇 번 말하는 거야? 다 도덕 그렇죠? 관료 선발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뭐다? 그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추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얼마나 도덕적 인간인가. 그럼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일까? 대충 예를 들어봐.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일까? 아니야. 효를 다하는 사람이면 높은 인물이다. 오케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식음을 전폐하고 죽다 살아난 그런 효자. 너 높은 올라갈 자격 있다.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목숨 던지고 달리다가 왼팔을 잃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거자. 됐어?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올린 다음에 그렇게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 관료를 선발하면서도 플러스 지방에도 선발하자. 오케이? 이렇게 관료를 세상에 뿌리면 향촌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이 되지 않을까? 즉 도덕적이라는 건 다시 말로 뭐라고? 성리학적이 되지 않을까? 온통 훌륭한 도덕으로 중무장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각 지방에서도 도덕으로 중무장된 사람들을 또 만들어내겠지. 그렇게 생각한 게 뭐다? 유영원의 주장이었던 거야. 됐어? 자, 키워드는 세 가지네. 노비제 폐지, 사회 신분 시스템은 3인으로 정리, 공고제 추천. 됐냐? 오케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 다음 정약용 정리하러 갑시다.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한 상황에서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농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했다. 자, 이거는 왼쪽이랑 라인 좀 맞출게요. 이걸 먼저 얘기한 거지, 이쪽은. 그치? 행정구역을 개편하자고 했는데 그 개편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뭘 어떻게 하자고? 사농공상별로 구역을 아예 따로 만들자. 사촌, 농촌, 공촌, 상촌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그 지역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에 맞춰 사집단을 재편하는 거지. 그래서 정리. 이것의 의도는 뭐냐면 사집단을 재편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 섞임. 사람들이 섞여 살면 안 돼. 급이 맞는 애들끼리 모여 살아야 돼. 됐어? 다음. 선생님, 이 정약용의 그 어마무시한 고민의 결과물을 선생님이 이딴 식으로 한마디로 폄훼해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우리 문제 푸는 거니까 너무 극단적인 표현에 놀라지 마시고요. 가끔 이런 말 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의 의도를 알고 말하는 건 맞나? 근데 내가 그렇다고 이거를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풀 수는 없잖아. 그지? 자, 아무튼 간에 다시. 그래서 두 번째,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인재 선발 제도니까 이쪽에 쓰자. 이쪽에서는 선사를 선발하재. 그런데 가만히 읽고 있는데 추천이란 말이 보이지 않니? 공통점이구나. 느낌 오시죠? 오케이? 추천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뭐였어?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최고의 효자입니다. 가져와. 데리고 와. 그 다음에 그들을 선발하고 교육을 한 후에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지. 봐봐. 추천한 다음에 교육해서 선발하고 그들이 관료가 되는 거야. 같은 얘기잖아, 결론적으로. 그쵸? 물론 세부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근데 이때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오케이? 자, 이때 특징. 사거주지에 더 많은 선사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은 다양하게 선발해서 뿌리자였다면 이쪽은 사지역의 선사가 좀 더 많아야 된다라고 본 거네. 그런데 대신 동시에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한 거야. 그러니까 농거주지랑 상거주지에 역시 선사를 배치하자. 오케이?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그렇게 하는 등 노비 이외에서 사집단으로 집출할 수 있도록 했지. 자,
너 조심해야 돼. 이 말 별 파란색으로 쓸게. 그래서 이 말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건데 순서가 이거야. 1번, 2번, 3번 얘기한 다음에 그치 그 느낌이야. 정혁은 2번, 3번, 3번에서 다시 1번으로 이어지는 거야. 느낌 오시지? 만약에 이게 예쁘게 탁탁 했으면 1, 2, 3, 1, 2, 3이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노비를 제외한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 이 시험 전체의 오답률 1위 문제 적어. 15번. 이게 디테일 싸움인 거야. 요즘 지문의 특징이기도 해. 디테일 싸움. 그러니까 하도 고여서 디테일도 봐야 돼. 노비를 제외했다고 했어. 분명히 노비 이외에서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결국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노비제는 뭐 돼야 된다? 유지되어야 된다. 노비제 유지 뭐가 필요해? 사를 뒷받침해줘야 돼. 왜? 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야. 연구자들이라고. 오케이? 행정 리더야. 이 사람들이 가서 프린트 뿌리고 있으면 안 되지. 프린트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프린트를 뿌리고 있으면 어떡해. 뿌리는 건 얘들 시키고. 됐어? 그럼 봐. 결론적으로는 뭐야 이거. 이해됐지? 지문의 구성이 이해되죠? 차이점, 공통점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노비제의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그럼 이제부터 공통점이겠네요. 그죠? 공통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회에 주목했습니다. 자 유형원은 먼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지. 오케이? 근데 같은 말이나 뭐 자 그들은 뭐 공통적으로 사가 중요하다. 얘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 약간 철인정책 같은 느낌 들지 않냐? 그죠? 사들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사가 돼야 돼. 그리고 정약용 도가 보이잖아 얘들아. 도. 그건 공통점이지 뭐. 정약용 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지. 양반의 세습을 비판했다. 똑같은 말 아니야. 좋지? 이것 좀 써볼까? 세습은 이쪽도 똑같이 비판을 했어. 됐지?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사가 제일 중요한 거라서 리더를 제대로 뽑는 것이 중요하다. 도덕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 세상에 리더로 뽑아놔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서 사집단의 정치력 권력이나 경제력을 집중시키려고 했지. 강력한 힘을 가진 리더를 만들자. 그리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어. 자 봐. 하지만 차등은 엄격해야 돼. 그러면 이 말은 뭐랑 짝을지어서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야. 우리가 노비제 폐지라는 말을 들으면 평등한 세상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들이 말하는 세상은 그냥 평등이 아니야. 엄격한 구분이 존재하는 세상이야. 오히려 자기의 역할이 엄격하게 존재하고 있고. 됐어? 그차 이렇게 엄격하게 유지하려고 했고요.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 국가 체제를 구성했지. 구축했고 추구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문 내용 다 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아까 13번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14번 마무리 좀 지어볼까요? 자 1년의 개혁론을 이해해보자. 그들의 개혁론은 뭐다? 도덕적 능력주의다. 오케이. 그들이 봤을 때 조선사회는 겉보기에는 능력자인 척하고 있지만 실은 세습하고 있는 쓰레기다. 오케이? 그러니까 새롭게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어.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볼게. 1번. 유영원은 자신이 구상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을 없애는 방안을 구상했대. 너무 뻔하게 그냥 그대로잖아. 지문 그대로. 뭐 말하는 거야? 어디다 썼어? 여기. 그지? 예능인 없어야 된다. 2번. 유영원은 지방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선지보소. 자, 자꾸 선지에다가 어려운 한자어를 집어넣는 이유 알고 있지?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분명히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진작하는 건 뭐 하는 거죠? 끌어올리기.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기를 진작시키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지? 자주 쓰는 표현이야. 사기를 끌어올리는 걸 사기를 진작시키다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더 낫게 많이 만들기 위해서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하는 방안을 구성했다. 지방 선발. 그렇죠? 오케이.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굳이 지금 여기서 쌤이 공이라고 썼지만 실은 세 디테일은 또 차이기도 하잖아. 그지? 이쪽에서의 선발 얘기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도 뽑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인서울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제 전 세계 어떤 우리나라의 전체의 중심이 돼야 되는 나라, 중심이 돼야 되는 지역이 되니까 여기서 인재를 뽑는데 아니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 저기 지방에서도 뽑아오고 제주도에서 뽑아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 달리 정의역은 아까 뭐라고 했어? 선사 그들이 아예 농과 상에도 배치돼야 된다고 주장했었잖아. 그건 또 차이점이 될 수 있겠지. 선생님이 저기 공이라고 써놨다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2번도 봤고요. 3번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성했다. 사가 제일 중요하다. 공통점이었죠? 네. 4번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구성했다. 여기 있고요. 그냥 근데 그대로야. 쉽게 가죠. 답은 5번. 유영원과 정약용은 모두 시험으로 선발해서 교육한 후 임명했다. 너무 다르지? 너무 뻔히 보이지 답이? 시험으로가 아니고 뭐였어? 추천으로.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선지를 만들었군.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 선지도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그 출제의 원리랑 또 연결되는 게 결국 얘들아 시험으로라는 말에 괄호를 쳐봐. 그리고 그 시험으로라는 말을 추천으로라고 바꿔봐. 그럼 뭐야? 맞는 말이잖아. 다시 항상 이렇게 오답 선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뭐다? 맞는 말 사이에 틀린 구절 하나 쏙 집어넣기야. 그리고 그게 안 보이니까 틀리는 거라고. 됐어?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굿! 자, 5번 답인 거 확인했습니다. 자, 14번 문제 나머지 것들도 한번 쭉쭉 정리를 해보자. 벌써 배고프다고? 꼬르륵거리기 시작했어. 난리 났네. 아니,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이제 폭발적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같은 게 있나 봐. 이제 안 돼. 큰일 났어. 자, 니은 디귿만 생각해보자. 1번부터. 1번. 니은은, 이제 우리 참고로 이건 앞에가 세모였다는 거 기억하지? 니은은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야? 아니, 지금 이게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겁니까? 사집단을 대표하는 게 양반층의 그러한 노력이야? 아니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1번 땡이잖아. 자, 2번 뒤가 중요했습니다. 2번, 3번 같이 있었으니까. 니은은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거야. 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라고? 두 사람의 개혁론이야. 무슨 주도권을 지켜, 기득권을 지켜. 그지? 땡이죠. 너무 쉽다. 3번. 디귿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 그쵸? 지배층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도덕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뽑자였잖아. 3번 맞네. 좋아요. 4번은 실은 원래는 볼 필요도 없지? 안 맞는 말이나 굳이 선생님도 안 볼게요. 5번만 체크해볼게. 니은은 양반층의 특권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야?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양반층을 재편하고 싶어 하는 거야, 오히려. 그치? 이미 틀렸죠? 뒤쪽. 디귿은 양반층과 비양반층의 신분적 구분을 없앤다고? 아니야. 신분적 구분을 엄격하게 하라고 했었던 게 그들의 특징이었잖아. 됐죠? 너무 잘못된 게 뻔히 보이시니까 패스. 자, 그러면 관건이었던 15번 문제. 자, 요런 문제는 있잖아. 이번 구모평에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수능에도 똑같이 나왔었어. 자, A랑 B가 있고요. 여기서는 유영원과 정약용이 되겠지.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어. 우리가 할 일은 이 녀석의 유영원, 이쪽은 정약용, 이들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방식은 헷갈리면 한 명만 말아. 오케이? 먼저 유영원만 정리하고요. 정약용의 맞는 지를 나중에 보면 이제 답은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가 다 이해가 되고 있으면 동시에 하는 것도 충분한 방법이지. 오케이? 자, 가봅시다. 기억부터. 아래로 농공상은 힘써 일하고, 위로는 사가 효도하고 공경한대요. 사가 할 일은 뭐거든? 도덕이거든. 효도하고 공경을 하니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자, 농공상은 각각의 일을 하고 있고 사는 최선을 다해서 효를 실행하고 있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보기에 이 사회는 무슨 사회야? 아름다운 사회지. 그치? 바로 각각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를 통해서 세상에 굴러가는 것.
둘 다 동의했을 거야. 됐죠? 오케이. 2번 니은 봅시다. 산업공상 누구나 인의를 실천한다면 참고로 이 인의가 뭐예요? 도덕적 능력입니다. 됐냐?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가더라도 지나친 일은 아닐 것이다. 신분 세습 비판하면서 3인으로 한 다음에 누구든지 뽑아내자. 심지어 지방에서도 뽑자 했잖아. 이들은 뭐여서 심지어 노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뽑혀나올 수 있다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둘 다 동의했겠구만. 됐어? 디귿이 관건이야. 결론적으로. 디귿 보자.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인재 판정의 기준은 덕행이 맞아요. 천하가 다투어 일에 힘쓸 것이니 오케이 좋아요. 내가 바로 우리 두 사람이 바랬던 세상은 도덕적 능력주의 세상이니까. 나라 안에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나라 안에 모든 이에게 존귀할 기회가 열릴 것이다. 도덕적 능력을 가지면 어느 누구든 높은 데에 올라갈 수 있다. 유영환 동의했겠니? 했지? 분명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덕적 능력이고 이렇게 뽑혀나가는데 심지어 노비제도 폐지하자며 노비조차 그럴 수 있었던 거야. 아니지 노비 출신 이제 없지. 세상을 모두 산업공상의 3인으로 보는 거였으니까. 됐어? 산업공상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지. 그러니까 동의했을 거야.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근데 너무 강조를 많이 해놔서 이제 눈치 보이지? 강조를 많이 해버려서 노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거였으니까 정약은 이 말이 X인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 풀 때는 저 모든 이가 안 보여. 아니지. 모든 이는 보여. 모든 이는 보이는데 여기서 노비를 제외한 이 말 자체가 그리고 노비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 차이 자체가 크게 신경을 쓰이지 않았던 거야.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노비도 인간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유영원은 노비도 산업공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한 거잖아. 그 말은 유영원 근데 정영훈은 노비는 노비로 남아줘야 된다. 살을 누가 서포트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한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노비가 도덕적 능력이 있어봤자 걔는 걔대로 계속해서 뭐야? 노비야. 됐지? 그러므로 차이가 있는 것. 모든 이에게 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디귿이었다. 됐니? 마지막 리을.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계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릴 것이다. 잠깐만. 리을은 완전히 처음부터 글러먹은 말 아니야?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엄연하다고? 양반과 상민의 구분? 이거는 이들이 철폐하고 싶어하는, 없애고 싶어하는 약습 아니야? 그들은 세상을 재편하고 싶어 했어. 3인으로요. 됐어? 더 이상 양반과 상민의 구분 필요 없어. 양반은 다 양반이야. 농업인은 다 농민이야. 됐어? 그럼 둘 다 X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으로 가는 거야. 참고로 4번 선지 선택률 35%, 5번 선지 선택률 37%. 보이시죠? 거의 삐까삐까합니다. 자, 15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16번으로 마무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우, 힘드네요. 자, 가난을 바탕으로 보기에 반응해 봅시다.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아? 이제 외국 사람 한 명 나올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을 이 두 사람과 비교를 하면 될 거야. 그지? 가자. 16세기 초 영국의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는데요.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그러니까 그들도 두 사람의 공통점, 아니 세 사람의 공통점 뭐예요?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봤음. 개혁을 주장했음. 됐어? 근데 주장이 뭐였냐면 그 유토피아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일을 해. 사치에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야, 이거 주말이 포함일까? 포함돼. 아, 잠깐만. 계산해보자고. 만약에 토, 일을 쉬면,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사회였을 테니까, 그지? 토, 요일, 일요일을 쉰다고 치자. 그러면 5, 6, 30이네? 주당 30시간. 개꿀. 그치? 하루에 6시간이면 이런 거잖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끝나는 거냐? 6시간이면. 3시에 끝나는 거네. 와, 그거면 충분해. 오케이? 근데 사치가 없기 때문에 좀 슬플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쵸? 어머 예쁘다 나 저거 사고 싶어. 안 돼 이제. 그냥 모두가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는 거겠지? 그래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69시간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몇 시간? 이건 사회 상식이니까. 나이스. 52시간. 지금 최저임금 얼마? 9,800 몇십 원인데?
그렇게 많아요? 잠깐만, 너 그거 문제 발언될 수 있어. 이거 녹화됐어. 근데 양쪽을 봐야 돼. 양쪽을 봐야 돼. 사용자 입장에서는 쉬운 돈이 아니거든, 이게. 그지? 근데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작은 돈이야. 그지? 선생님 와이프가 요즘 알바를 해,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거든? 선생님은 그래서 와이프가 알바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쓰레기 같은데 당장 때려치라고 선생님이 엄청 얘기를 해. 점주는 쓰레기 짓하고 있고 거기 찾아오는 편의점 고객들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꼭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 괴롭히잖아. 아,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존재해요?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아니, 뭐 훔쳐가는 건 일도 아니고 오케이? 사람 속여먹는 거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왜 여러분들 왜 구글 플레이 카드 그거 사기치는 법 그런 거 많이 있는 거 알지? 엄마 나 지금 밖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구글 카드 결제 좀 해줘 이렇게 속이는 애들 있잖아. 그럼 엄마는 사달라고 하니까 우리 애가 그 구글 카드 막 사서 막 찍어주잖아.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 사기를 당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을 좀 해줬대. 이거 괜찮으신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다음에 많이 팔았대. 그리고 그걸 가져가더래. 그리고 나중에 편의점에 와서 너 고소할 거야 라고 했어. 왜? 네가 나한테 이걸 팔아서 내가 이걸 속았다. 네 탓이다. 맞나? 그런 이제 육체 노동과 정신적 핍박을 받으면서도 9,860원을 받는다고? 좀 슬프잖아. 아무튼 그래요. 근데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그치 힘들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너무 복잡해요. 아우 힘들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만들어줄 수 없어. 유토피아? 개뿔.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요. 아무튼 6시간만 일하면 좋겠다.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지? 참고로 선생님 오늘만 해도 여기 몇 시에, 선생님이 집에서 7시에 일어나거든? 그래서 7시 반쯤 나와. 오케이?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12시쯤 돼. 그럼 나는 몇 시간 있는 거야, 여기서? 12시간, 13시간, 한 14시간, 15시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난 그렇게 일해. 자, 아무튼 꿈 같은 얘기다.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나중에 사회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이 참 쉽지가 않단다. 생각만큼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요즘 MZ들 비판하면서 자기 시간만 일한다고 말하잖아. 선생님은 그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슬퍼. 잠깐 얘기한 김에 좀만 더 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바를 5시간 해. 그러면 이제 5시간만 노동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근데 사회에서는 5시간만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진 않거든. 그럴 사람은 차고 넘치거든. 널렸거든. 오케이? 선생님 와이프가 처음에 그 알바 배울 때 하다못해 편의점이야? 그냥 선생님도 지금 가서 일 좀 시켜주시면 안 돼? 그럼 상대방이 뽑을 의향만 있으면 뽑히는 거잖아. 나는. 무슨 능력이 필요했어 내가? 아니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키는 일만 적당히 잘하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돈 받을 수 있어. 근데 선생님 와이프는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를 보면서 먼저 포스기 다루는 법을 공부해. 오케이? 왜 그들 막 브이로그 올리잖아. 그러면 이런 손님이 왔을 땐 이렇게. 갑자기 카드와 쿠폰을 동시에 내미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막 공부하고 재고 쌓는 것들 막 보고 오케이? 바로 들어가서 한 일주일 만에 바로 적응 끝내버리고 오케이? 다른 사람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일을 했지. 근데 돌아오는 건 그래요. 할 말 많은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인정받는 건 맞는 것 같아. 어디에서 일도 되게 쉽게 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있어요. 선생님도 너희들 앞에서 수업할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너희들 3시간 수업만 한다고 칩니다. 그러면 3시간 수업할 때 너희들 수업할 때만 딱 와서 공부 나랑 같이 여러분들 같이 문제 풀어볼까요? 이러면 되냐? 안 되지. 너희들 3시간 가르치려면 선생님은 6시간, 9시간 수업 훈련량이 필요할 거 아니야. 지문도 막 분석하고 여기서 뭘 알려줘야 되고 그런 고민을 엄청 한단 말이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오케이? 세상은 그런 식이다라는 거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꿀은 없어. 오케이? 다 잔혹해요. 자, 아무튼 좋겠네요. 6시간 일한답니다. 자, 아무튼 좋아요. 하지만 이곳에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이 존재합니다. 노동 면제. 그럼 이건 무슨 계급이랑 똑같은 거야? 사계급이랑 똑같은 거겠지. 사계층. 성직자나 관료 등의 이 권력층은요. 자, 권력층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이들은 사들이 중요하고 그들이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와 경제적 측면 그다음에 관리적 측면 모든 에너지를 다 몰아주자고 했었어. 두 사람은 이들도 똑같이 해요.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하는데 그럼 참고로 차이점도 보이지? 오케이? 유영원은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을 거야. 지방에서도 뽑을 수 있는 건데요. 맞지? 아무튼 차이점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쨌든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는데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에 의무가 면제 6시간의 근무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거죠. 그리고 학자 계급은 능력이 있는 일을 오케이 능력주의 사회의 공통점 성직자가 추천하고 오케이 공통점 추천제도 승인하면 뽑힐 수 있고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환원될 수 있고 노동 계급도 공부 잘하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할 수 있다. 그러면 결정적 차이점이네. 얘들은 차등을 엄격하게 뒀잖아. 됐어? 다만 이쪽은 지방에서도 뽑을 수는 있다였고 이쪽에서도 역시 더 많은 선사를 배치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는 했었다는 차이점 생각해 놓으실 거. 됐지? 지금 미미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자, 선지 가볼게요. 1번. 참고로 대부분 앞부분은 다 맞는 말일걸? 봐봐.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 아까 그 학자층이었죠. 학자 계급. 선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맞죠? 그러면 가의 유학보다는 나의 선사에 가깝구나. 잠깐만. 가에서의 유학은 뭐였어? 약간 돈 주고 사고 막 그런 개념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쪽은 추천이니까 당연히 이쪽이랑 더 가까운 거지. 됐죠? 동그라미. 2번.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습은 없었어. 세습한다는 말 없었으니까.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 이후의 양반은 나는구나. 16세기 이후들의 양반은 뭐 했는데 안 썼냐? 세습이란 여기다 썼네요. 그죠? 군역을 면제받는다. 됐지? 봐봐. 하다못해 여기 이유도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언젠가는 써먹지. 세 번째.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나에서 우월한 집단인 사 집단의 정치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의 생각과 일치한다. 맞죠? 사회 몰아주기. 4번.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은 가에서 상민 출신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거와는 다르대요. 왜? 상민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건 능력이 좋아서였냐? 아니죠. 돈이 많아서겠지. 그쵸? 됐어. 4번도 틀렸고. 그럼 5번인가 보네. 5번.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의 차등이 없음을 전제했으므로. 자, 이미 틀렸죠? 오케이? 차등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 갔어? 노동을 면제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차등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미 가가 틀려. 보기가 틀려버렸고요. 그 다음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영원 정형의 구성과는 다르구나. 요거는 그래도 비슷하게 됐네요. 그죠? 이들은 차등을 엄격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들과의 차이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잡을 수 있었다. 오케이? 앞부분을 틀리게 함으로써 문제 난이도가 조금 낮춰지는 효과가 좀 발생한 그런 문제였다는 거. 그죠? 자, 17번 문제 어휘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잠깐 좀 숨 좀 돌리고 나서 하루 종일 독서만 하면 지겹거든? 그래서 이제 잠깐 하나 건너뛰고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원래 문학이구나. 미안.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수녀 낭자전 안 했던 거 맞지? 오케이. 자, 숨 좀 돌리고 갑시다.